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그 북한 소식, 저희가 금요일은 북한 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북한 소식은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 위기부터 김정은의 지도력 부족 그리고 공포 정치를 피한 엘리트층들의 탈북 소식까지 고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부터 자 위에서부터 뜯는 거죠. 예, 위에서부터 절망적인 김정은 체제. 아, 친북에서 반북으로 등 돌린 친구들. 이거 어떤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면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유엔 제재. 유엔 제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격화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중국이 어쨌든 어제까지 나온 소식도 마지막 합작투자은행의 계좌를 중국이 폐쇄해버렸다. 아, 중국이요? 중국이 그 계좌를 그래서 북한 은행이 들어가서 계좌를 연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이 어떤 계좌만 지금 용인이 되는가 하면 아주 소량의 돈이 가지고 있는 개인 계좌 어느 정도와 중국인 친구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들만 있을 뿐이죠. 아, 중국인 친구의 차명 계좌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리고 대북 제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억 달러가 날아났고 그다음에 식당이 거의 30% 이상이 감소가 됐어요. 해외 나와 있는 식당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을 가지고 있는 건 해외 나와 있는 해외 파견 근로자. 이게 이제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정도까지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마지막 숨통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죄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같이 북한하고 그렇게 친해서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우크라이나製비행기입니다. 그 우크라이나마저 북한하고 모든 관계를 끊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자를 무비자 국가였어요. 비자를 받고 들어오라. 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까지. 그러니까 정말 앙골라 같이 아니면 우간다 같이 막 모든 무기가 북한제 무기로 했던 우간다까지도 협조 관계를 끊고 이제는 한국하고 우리가 군사협조를 맺겠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까지 다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뢰들이 더 많지만 뭐 시간상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북한하고 가장 친했던 나라들을 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등 돌린 친구들 나라의 외교관들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교관들은 일단은 다 소환돼서 들어가야죠. 등 돌린 친구들 나라에 있는 외교관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뭐 불쌍한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유엔 제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각 나라의 중요한 거점 국가들에 나가 있는 무기를 팔아먹던 친구들 위조 지폐를 위조 달러를 교환하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우리 정부가 물론 앞장서서 그런 사람들을 있다는 건 파악은 우리 정부가 한 거고 해당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람들 키맨들을 지금 추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많이 무기를 팔던 80년대에는요. 1년에 무기만 팔아서 1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근데 유엔 제재가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건 3천만 달러 이하까지 줄었는데 그것까지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10억 달러에서 3천만 원이면 3천만 달러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3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10억이면 1조네요. 그렇죠. 와, 1조 1,000억이죠. 1조 1,000억. 야, 참. 자, 지금 큰일 났습니다. 북한이. 큰일 났습니다. 아까 지금 그래도 우리 고용환 선생님이 이제 워낙 외교관 출신이니까 그 동료들 또 아니면 동료들 자식들 지금 다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동무들 졸면 죽어야 이거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년도 4월 달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인민군 훈련 일꾼 대회에서 졸았습니다. 현영철이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별 4개짜리 줄 수 장군이 있죠, 뭐. 나이도 너무 드시고. 회의를 준비하고 힘들고 하니까 이 최고사령관이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는데 졸았어요. 아이고.
근데 김정은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어떤 대회를 하면 텔레비전 화면들이 쭉 하루 종일 찍는 거 카메라가 수십 개가 찍지 않습니까? 그걸 다 봅니까? 그거를 저녁마다 돌려서 스크린을 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아, 내 말 잘 듣는 놈, 안 듣는 놈. 열심히 누가 받아 적는지, 누가 조는지. 이번에 김용진 내각 부총리 죽은 것처럼 다리를 까치다리하고 안경을 딱 닦은 게 딱 걸린 거거든요. 이렇게 장군님이 연설을 하시는데 네. 안경을 닦았어요. 네. 자, 왜 저래 저 친구. 내가 딱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것이 트리거가 되는 거죠. 김용진 내각 부총리. 내각 부총리. 그 사람은 안경을 닦다가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멀끔하게 깨끗하게 생겼는데. 깨끗하고 부총리면 죽었어요? 교육 담당 부총리인데 7월 달에 고사총으로 총살이 됐어요. 고사총으로요? 예, 예. 아이고. 고사기관총으로 장성택이랑 똑같이? 현영철이랑 똑같이 총살이 됐는데 현영철도 죽었어요, 참? 현영철이도 그 강건군관학교라고 여기 태릉 육사 같은 연병장에 네. 한 250에서 300명 정도의 당정군 간부들, 네. 고위 간부들 앉혀놓고 거기서 고사기관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현영철도 죽었어요? 그럼요. 지금 이게 기사 나온 겁니까? 현영철이 기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많이 이야기가 된 건데 우리는 장성택만 자꾸 고사포 얘기해가지고. 현영철이도 김용진이도 죽었는데 이게 보고 저 친구 왜 저래? 그러면 당 중앙의 조직 지도부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우리 장군님이 저 친구를 싫어하는구나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가서 자료를 주죠. 네. 그럼 뭐 평상시에 뭐 어린 지도자가 좀 힘들게 한다. 참 어린 지도자 멋있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탁 들어오면 김정은이가 야 그냥 사형시켜. 그러니까 나가서 사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간부들만 죽는 게 아니라 중대장 정치지도원 대회를 할 때도 몇 명의 중대장과 중대 정치지도원들이 졸았어요. 그 9명인지 13명인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네. 그 사람들을 주석단에 다 불러가지고 네. 최고사령관이 말하는데 웃음냐 그게. 최고사령관이 말하는데 중대장이 앉아서 졸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나가서 처형이 된 실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진짜로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잠깐 졸았다고? 회의 때 내가 최고사령관이 내가 수령이 연설을 하는데 졸았다. 앉아서 조는 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 이제는 저희 최고 수령 동지가 오면 그 전날 잠을 좀 푹 재워야 되겠군요. 푹 재워야죠. 그래서 이것들이 공포 정치가 이렇게 되니까 엘리트들이 균열이 생기고 탈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태영호 주영공사처럼 네. 탈북을 하는데 탈북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체제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베이스로 깔리는 거고 우리 아이들까지 이런 미친 체제 하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네. 이것도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인권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정말 그 존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는 거죠. 저 사람이 가는 방향이 다르고 내가 가는 방향이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남한에서도 그런 속담은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 뭐 이런 속담은 있어요. 근데 군대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고스톱 치거나 밤새 칠 때 야 졸면 죽어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진짜 죽이는 거예요. 이건 진짜네요. 진짜 죽이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게 속담이 아니고 진짜 사실. 진짜 죽이는 거죠. 그래서 픽션이 아니고 완전히 평양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고위급 간부들이 정말 최대한으로 공포에 질려서 새파랗게 질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우리는 농담으로 졸면 죽는다인데 거기는 진짜 죽는 거죠. 그죠? 운동하다가 조금에도 지면 우리 졸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고 야, 저긴 진짜 졸면 죽는 거예요. 북한판 금수저 확수저 이건 뭡니까? 그게 뭐냐면 평양하고 지방, 고위 간부하고 일반 서민들하고 차이가 금수저와 흑수저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 한국에도 사셨고 지금 북한 연구하고 계시니까 북한에서 심합니까? 최근 탈북해서 넘어온 친구들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끼 9만 원짜리 식사를 와인하고 같이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들이 그리고 간부들이. 근데 지방에서는 수돗물까지도 강에 나가서 안 나와서 강에 나가서 길어와야 되고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탱크 배터리를 사가지고 탱크 배터리에다 텔레비전을 연결해서 보는 그리고 온 겨울 동안 따뜻한 물에
목욕 한 번 못하는 게 지금 지방이고 서민들이거든요. 밀란이 일어날 만한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소문이 그 전에 나가면.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남한은 부익부 빈익빈 사회다. 그래서 망한다. 밀란이 일어나서 망한다. 네. 근데 지금이 북한은요. 꼭대기 간부들하고 돈주들, 돈 벌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여기 웬만한 준재벌 수준입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 데잖아요. 소고기만 먹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잘 사는 거죠. 예. 저는 삼겹살 구워 먹는데. 근데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죽을 네. 맥주병에다 넣어서 그걸 도시락으로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점심에 옥수수죽을 사이다병으로 해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한 끼에 우리 돈으로 9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정말 북한판 흑수저와 금수저고 지역 간 계층 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 속에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도 이제 9월 28일부터는 이제 다 3만 원 이하. 3만 원짜리를 먹어야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3만 원 이하. 그렇게 먹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3만 원 이하 먹고 있지만, 네. 야, 북한은 더 심하군요. 예. 네. 이 자본주의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공산주의도 있군요. 더 사회주의도. 심합니다. 그죠? 더 심합니다. 더 심하다. 예. 남북 격차 12년, 이 22배, 30 이거 뭡니까 이거는? 남북 격차라는 거 북한이 발표한 2012년도 네. 북한의 1인당 GNP가 우리 돈으로 하면 미국 달러로 하면 1,100달러 정도가 되고 네. 우리나라는 한 3만 정도, 약간 3만 불 정도가 약간 안 됩니다. 네. 근데 1,100달러라는 것도 북한 당국이 발표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수치를 믿질 않습니다. 1,100달러 이게 아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다. 1인당. 한 500달러 정도 수준이다. 예. 그러면 우리하고의 차이가 22배가 되는 게 아니라 44배가 되는 거고 30년이라는 건 남북 간의 경제 발전 차이가 30년 이상 떨어져 있다. 우리 한국에서 60년대 생활 수준이 지금 북한 생활 수준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다 나와서 문제가 뭐 크게 새로운 건 아닌데 네. 지금 제가 새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남북의 격차를 북한 주민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데 있죠. 네. 30년은 뭡니까? 남과 북의 경제 발전 차이가 30년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건데 예. 평균 수명도 좀 차이가 평균 많죠. 수명은 우리가 15세에서 20세 정도 높습니다. 아, 거긴 60대 때고 우리는 그러니까 80대고. 65세 이상 사람들이 인구 비율이 한국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 걸리면 죽고 약 없어서 죽으니까 여기는 좀 노령화 문제가 초고령화 사회로 좀 심각하죠. 진입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래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고 이게 통일돼서 좋은 측면도 한 가지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가씨들이 30세 지나서 결혼하는 아가씨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많죠. 근데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30세 이상 아가씨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20대 중반, 예. 24세에서 26세 사이에 결혼을 하거든요. 네. 결혼을 빨리 하면 아무래도 아이를 좀 많이 낳겠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층이 더 많고 한국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 병이 걸리면 약이 없어 죽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적고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인구도 초고령화도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이게 약간 매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되면은 이게 다 해결된다. 그렇죠. 이거죠. 통일되면 한 방에 한 방에 저출산, 초고령화, 예, 초고령화 인구의 비례가 딱 맞는다는 이제 거죠. 딱 맞아준다. 그렇죠. 저쪽은 젊은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빨리 통일돼야 돼. 됩니다. 그죠? 자, 어디라 뭐 이거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거 노래 제목인데. 노래인데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 왜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체제가 공고하고 자기 체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뽑아서 자기가 기른 장성택이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 간부니까 죽였다고 칩시다. 네. 현영철이 같은 건 자기가 고른 사람이거든요. 왜 죽입니까, 영철을? 또 존다고 죽인 거 아닙니까? 존다고 죽였는데 들어보니까 젊은 지도자 모시기가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죽여버려 한 거거든. 이게 뭐냐면 어린 나이에 대한 콤플렉스예요. 그리고 장자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북한에도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김정철이 있죠. 김정철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고 김정남이 있대요. 김정남이 뭐 배다른 형이니까 뭐 짓기더라도 어쨌든 자기 형이 있고 그리고 둘째고 그런데다가 나이가 젊잖아요. 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사진 찍고 화면을 보면 자기를 보는 시선이 이상해. 네. 자기가 보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웃어? 아,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하면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너무 심하다니까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스탈린 시대에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살아남지 않았냐 체제가. 러시아 공산당 체제가. 김일성, 김정일 때 숙청을 안 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김일성이 때 숙청은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김일성이 정권을 만들 때 빨치산파, 국내파, 소련파, 중국파 여러 파가 남노당파까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차례차례로 정돈을 합니다. 남노당파 제끼고 그다음에 소련파 제끼고 중국파 제끼고 국내파를 제끼는데 김일성이는 김정은처럼 사람들 고위 간부들을 앉혀놓고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 일을 안 했어요. 네. 출당시켜서 지방 내보내거나 지어 망명하는 것도 눈을 감아주거나 아니면 마지막 시기에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서 갖다 넣었고 김정일 때도 사실은 당 중앙위원회 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면 부주석이나 가끔거든요. 그렇죠. 장성택이 부주석 같은 사람을 당 간부 300명을 앉혀놓고 쏴 죽인 적이 없다고요. 근데 김정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930년대의 세계하고 지금 세계하고 같습니까? 스탈린 시대 때 소련은 그래도 미국도 그렇고 아주 공산주의 사회주의 잘한다고 희망이 등대처럼 바라본 세상 사람들 참 많습니다. 문헌들을 보면.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혼자서 외딴 섬처럼 정말 위성 사진을 보면 새까만 암흑의 나라. 중국은 변화 발전하는 나라, G2 국가라고 하는 나라, 남쪽은 그냥 환해서 불야성을 잃은 그런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거기서 문화가 국경을 통해서 대북 확성 방송을 들어가는 조건에서 그 자기 어떤 축이 될 수 있는 당정군 엘리트들을 고사기관총을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130명입니다. 2012년도에 3명을 죽였어요. 네. 2014년도에 2013년도에 30명, 네. 그다음에 40명, 작년도 40명 죽였고 올해는 지금 몇 명을 죽였는지 잘 계산이 안 되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보건대 한 30명 정도를 죽인 거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30명을 죽였는데 이게 다 어떤 간부들인가 하면 적어도 차관복급 이상의 간부들만 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이제 박수를 건성건 정쳤다. 네. 장성택, 현영철 졸았다. 네. 김용진 내각 부총리 안경 닦았다. 안경 닦는 게 뭐 죽을죄입니까? 저 안경 좀 닦아주세요. 뭐 제가 쏴주지 않겠습니다. 예. 안경 한번 닦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명천지에? 안경 닦으면 죽는다. 안경 닦으면 죽는다. 이것도 하나 써야 되겠다. 안경 닦으면 여기다. 이게 지금 북한이 바로 저런 것 때문에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러시아에서 튀고 울라디보스토크에서 튀고 하바롭스크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베이징에서 오고 두바이에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면 왜 오겠습니까? 결국은 저렇게 정말 제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사람들 죽이려면 그 체제가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통일은 정말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온다. 예. 곧. 야,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니 핵이니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통일은 점점 다가오고 그죠? 그렇죠. 지금 북한의 최고 간부들은 속속들이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고 예,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야 이런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는 남북 관계 속에서 그렇죠.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저는 분명히 전번에도 말했지만 북한 국가가 붕괴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붕괴는 안 된다. 리더십이 교체는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 시기에 비해서 네. 김정은이 유거나 그 어떤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도 5, 6배 이상 높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에서 김정철이나 김정남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 예. 붕괴될 확률은 없다. 북한 국가가 붕괴될 일은 네. 거의 없다. 예.
왜냐하면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시스템 돼 있으니까. 있고 거기에 기득권 세력이 있고 그만큼 60년, 70년 동안 모아온 힘이 있기 때문에 관성의 힘으로라도 북한이라는 국가는 간다. 네. 현영철도 졸다가 죽었고 네. 김영진도 내각총 부총리도 저 안경 안경 닦다 그거 죽었고. 하나 붙여야 되는데 안경 닦다 죽고. 안경 닦다 죽고. 혹시 뭐 코 파다 죽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런 거 있죠. 귀 파다 죽고. 그렇죠. 아 진짜 이게 이 사람이 나와서부터 최고 존엄이라는 말이 나왔어. 난 최고 존엄이라는 말이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네. 북한을 그렇게 연구하고 북한에 살던 사람이 최고 존엄이라는 건 도대체 뭐 존엄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네. 최고 존엄이라는 게 뭐냐? 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제가 볼 때 컴플렉스 덩어리다. 그래서 뭐 컴플렉스 덩어리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